안녕하십니까. 시민강사 김인옥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5월 첫 번째 영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라. 국민이 신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9세기 국제정세 및 환경, 필사즉생, 필생즉사, 임시정부를 수립하라, 국민이 신이다 라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6년 벨기에 국왕 레오폴트 2세는 세계는 이제 거의 다 약탈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시기에 거의 모든 세계가 서구 사회에 약탈되었다, 즉 식민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야만적인 행위가 문명이라는 탈을 쓰고 펼쳐진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당시 아메리카 대륙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구대륙이었죠. 이렇게 카리브해 연안에서 시작된 약탈이 1519년 멕시코로, 1526년에는 페루의 잉카 제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은 런던보다 5배 이상 더 규모가 큰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1794년경에는 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이 식민지가 됩니다. 스페인은 암소를 길렀고 유럽은 그 우유를 마셨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암소는 아메리카 대륙을, 우유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온 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탈한 엄청난 양의 은으로 스페인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었고, 이 은으로 만든 화폐는 유럽 거의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최초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광산의 은을 캐기 위해 수백만의 원주민들이 희생당했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 노동을 시켰습니다. 1884년경 거의 모든 서구 국가가 참여한 베를린 회담을 통해서 아프리카 분할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서구 국가는 야만의 아프리카를 통치해 주는 것은 백인이 져야 할 십자가 또는 문명의 의무라면서 아프리카 점령을 정당화했습니다. 과연 폭력에 의한 양육 강식의 지배가 문명의 원리일까요? 아시아에서는 1520년대 포르투갈이 인도에서, 스페인이 필리핀에서 식민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1543년 포르투갈은 일본에 조총을 전해주었고, 이 조총을 가지고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조선은 필리핀처럼 이 시기부터 식민지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세계에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만한 1905년에서 일본의 외교권을 다 빼앗깁니다. 1510년에는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을 먹기 위해서 먼저 15세기 이후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중국을 무력화해야 했는데, 청나라가 1839년 아편전쟁 이후 1900년에 이르면서 수도인 북경까지 8개국 연합
적군에게 점령을 당하는 등 사실상 무력화된 다음에 조선이 식민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를 살펴볼까요? 1462년 모스크바 중심의 조그만 나라에서 1505년, 1869년 거의 모든 시베리아를 점령하면서 최대 영토인 국가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1854년, 1895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차례로 장악하였고 1801년에는 동유럽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대륙에서 남하하고 영국이 해양에서 북상하면서 마주친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를 먹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놓고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식민지 게임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자와 곰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일본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나라가 중국의 청나라입니다. 1842년 제2차 아편전쟁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1894년 동북 지역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고 1902년에는 수도인 북경을 서구 8개국이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강자가 된 일본을 앞장세워서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러일 전쟁을 지원합니다.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이겨서 요동반도를 다 차지했었는데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 삼국이 간섭해가지고 도로 물려줘라. 너희들이 요동까지 나오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 다시 1895년 다시 빼앗긴 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 쟁탈전이 지나간 후 서구 국가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연합국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은 독일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을 위협하게 된 상황에 독일이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철도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중동 석유 자원이 독일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 상원 의원인 앙리 베랑제가 석유가 승리에 피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세계대전에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석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약 7천만 명의 군인들이 참전해 싸웠고 약 4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의 광기가 서구 유럽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개의 제국이 해체되었습니다. 즉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러시아 제국입니다. 러시아는 연합국 측에서 싸웠는데 왜 해체되었는가? 전쟁 말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국들에 속해 있던 나라들은 독립을 맞이하거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의 식민지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 일원이 되자는 탈라 입구 방책으로 영일 동맹을 맺고 연합국 측에 참전하였지만 유럽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참전보다는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 덕분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식민지 쟁탈전 상황 속에서 조선에 관한 만평입니다. 러일 전쟁에 일본에게 국토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도 헌신적인 이라는 비평이 보입니다.
1904년 한일 의정서로 일본은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대한제국의 땅을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1905년에는 대한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는 외교권을 모두 일본이 갖는다고 해서 외교권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1910년 경술국치에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에 넘겨준다는 조약을 맺으면서 총 한 방을 안 쏘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마무리를 앞두고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합니다. 하나의 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1919년 1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파리 광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식민지의 일원으로 스스로 국가의 독립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이승만 등을 파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패전국가의 식민지만 독립시키고 승전국가들의 식민지는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을 해체시키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민족의 혼을 살려내겠다.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1919년 3월 3일 고종황제 인산일에 맞추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위는 수개월 이어졌고 일제는 경찰과 헌병만으로 이를 저지할 수가 없어서 육군은 물론 해군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본국에서 오는 지원원은 군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남들 눈에 안 좋게 보인다고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누어서 움직이도록 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3.1 운동에는 집회수 1548회, 집회인원 205만 명, 사상자 수 15,849명, 수감자 수 46,306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백암 박은직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고종황제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백성이 살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나라가 죽습니다.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3.1 독립선언서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조선은 어떤 조선입니까? 조선 건국 4252년 바로 당군 조선이었습니다. 3.1운동은 반만년 당군의 역사에서 그 뿌리를 찾았습니다. 한국인은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골수에 사무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실로 합병 이래 10년 동안 점차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한국 남자들과 소년들의 손가락을 달군 쇠로 묶고 날카로운 갈고리로 그들의 살을 뜯어내고 뜨거운 다리미로 살을 찢고 뜨거운 물과 고춧가루를 콧 속에 부어놓고 손톱 밑에 긴 나무를 집어넣어 뽑고 그래서 잡혀온 사람은 너무 맞아서 피부가 짓물러지기도 하고 그 악형 방법이 너무 흉악하여 차마 기록할 수가 없었는데 이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밤낮으로 또는 한 번에 몇 시간씩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런 학정과 악박으로는 도저히 다른 국민을 지배할 수 없다. 민족적 사상이라는 것은 천성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어떤 기억도 효능이 없다. 대만 사람들은 청나라 식민지보다 일제 식민지에 살기가 좋았다고 해서 지금도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70%가량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저들이 밤낮으로 원하는 것은 오로지 독립 두 글자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미국의 다나니엘 페퍼 기자는
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라.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함으로써 제국에서 민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기천 없이 평등하며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등의 자유가 있고 남녀 구분 없이 선거권을 가지는 주권 재민의 시도를 열었습니다. 4월 11일에 발표된 임시헌장 선포문에는 신인이 하나 되고 나라 안팎이 서로 응해서 평화적 독립을 세계 만방에 다시 선언한다.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5만 대의 자유복락이 대가이며 신의 나라 건설의 고귀한 기초이다 라고 해서 신의 나라를 만들 것을 신인이 일치해서 신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더라. 일간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조직하며 임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더라 라고 3.1운동이 일어난 이틀 뒤에 3월 3일자 조선독립신문 당시의 지하신문이었습니다. 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아니라 국민대표기관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대명분으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7년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2년 전에 애간 신규식 선생이 신채호, 신서구, 조소왕, 신건식, 이상설, 박은식 등 14인의 독립혁명가들과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합니다. 구한국의 마지막 날이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즉 고종황제가 일제의 나라를 넘긴 그날이 바로 이 대한의 사람들의 황제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를 인수인계한 바로 그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나라의 주인된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행동을 성취하기 위해서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달성이라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면서 즉 이미 이 시기에 임시정부 수립을 표명한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3.1운동 이전에 이러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건설하자는 대동단계를 선언한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국망도전. 나라는 망해서도 그 정신이 있다. 즉 정신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아버지 홍암 나철 선생은 당군 후 역사와 정신을 되찾아야만 정신을 찾아야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909년에 당군교를 세우고 1910년에 이름을 대종교로 바꾸어서 나라의 도, 나라의 정신찾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30만 명에 이르는 신도가 모이게 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만들어내고 활동하는 가운데 일제의 탄압이 점점 대종교를 옥죄어옵니다. 홍암 나철 선생은 1916년 8월 15일 한 오리의 목숨을 끊음은 대종교를 위하여 한배님을 위하여 즉 당군 할아버지를 위하여 천하를 위하여 죽는 것임을 선포하시고 순명하셨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과 함께 그 시신을 검사하기 위하여 온 의사가 아무리 죽음의 원인이
아무런 죽음의 원인이 없는데 돌아가신 것을 보면 참 희한한 죽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독립운동가들의 민족혼을 불러일으켜서 1917년 대종교인들과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합니다. 1918년 기미 독립선언의 기초가 된 무호 독립선언을 통해서 한민족 모두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하자는 무호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이어서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대종교인들이 주축이 된 임시정부 수립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발화점이 바로 홍암나철 선생님의 순국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국학원을 설립하신 일지 이승헌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께서는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 후 아버지 홍암나철 선생의 기념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라도 만들어서 기증을 하겠다 해서 홍암나철 선생의 인물동상을 만들어서 기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에서는 이분은 종교교주라 하면서 종교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물상 설치를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아버지를 그냥 종교교주로서 여기는 세태가 참 안타깝고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물상을 말고 어록비가 어떤가 하고 문의했더니 어록비는 괜찮다고 해서 국학원에서 다시 홍암나철 선생의 애연시 어록비를 만들어서 독립기념관에 기증해서 현재까지 독립기념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았던 독립기념관이 가져가기를 꺼려했던 홍암나철 선생의 동상은 국학원 역사문화공원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록비에 적은 홍암나철 선생의 애연시입니다. 1916년에 순국하신 홍암나철 선생님이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선도문화가 크게 번창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 독립운동가들이 단결 통합해야 한다고 주창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독립운동가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3.1운동 이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국민회의, 그리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정부 등 3개의 임시정부가 생긴 것을 다 통합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1919년 9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임시정부는 1945년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무려 27년간 독립운동을 지속한 세계 최장 기간을 존속한 망명 임시정부로 기록되는데요. 이 임시정부가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 통합된 이후에도 자익계열과 우익계열의 싸움, 갈등, 여러가지 문제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문제들, 이러한 연유로 분해되고 사라지고 결렬될 뻔했는데 갈등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나를 버리고 모두를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우는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셨습니다. 국민은 신이다. 왜 국민이 신입니까? 신이란 무엇인가? 신은 창조의 주체이다. 국민이 신인 이유는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창조하고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신인 이유는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창조하고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창조자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신이다.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위대한 미래를 위해 진정한 신인 국민들이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두루 이롭게 하라. 이 반만년의 정신을 살려서 모든 문명의 시스템과 장치들이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하며 모든 인간을 위해 봉사하게 하라는 인간 중심의 홍익 인간 정신으로 정말로 국민과 인간을 위한 복지대도의 정신문화대국의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위대한 국민의 시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국민이 시이다 힘내라! 감사합니다.